초여름에 눅진한 공기가 내려앉은 마당 한편, 이규태 72씨는 정성스레 갖고 온 분재의 격가지를 쳐내고 있었다. 낡았지만 윤이 나는 전정가위가 나뭇가지를 자를 때마다 서걱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유독 서늘하게 들렸다. 규태 씨의 손끝은 정교했으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평생을 공직에서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최근 집안의 감도는 기류는 도무지 적응되지 않는 이물질 같았다. 안방 열린 창문 틈으로는 아내 김영숙 68씨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 민수와 통화 중인 모양이었다. 민수야, 그 문제는 아버지가 아직 완강하시니 서두르지 말자꾸나. 집 명의를 넘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세금 문제도 그렇고 아버지는 이 집을 당신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 아니냐? 영숙 씨의 말은 달래는 듯 했으나 끝머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담을 넘어 마당까지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규태 씨는 그 파동만으로도 아들의 짜증 섞인 태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최근 1년 사이 민수는 만날 때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노후에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모시겠다는 효심 섞인 제안으로 시작하더니 어느덧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명의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뺏긴다는 위협적인 조언으로 변했다. 규태 씨는 가위질을 멈추고 땀을 닦았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30년 전 서울 변두리에 이 땅을 샀을 때 부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기뻐했다. 영숙 씨가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혀가며 번 돈과 규태 씨가 박봉을 쪼개 붓던 적금이 합쳐져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였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며 자랐고 부모님의 상을 치렀으며 아들 민수를 장가보낸 곳이기도 했다. 집은 그들의 역사였고 삶의 훈장이었다. 하지만 30 중반을 넘긴 아들 민수에게 이곳은 그저 잠겨있는 자산일 뿐이었다. 민수는 IT 관련 사업을 한다며 몇 차례 자금을 빌려갔다.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던 것이 점차 1000만 원 단위로 커졌다. 규태 씨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아들의 뒷배가 되어주는 데 썼다. 하지만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며느리 지혜는 만날 때마다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아버님, 요즘 강남 사는 제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미리미리 증여해 주셔서 애들 교육비 걱정 없이 살더라고요. 저희도 민수 씨 사업만 좀 풀리면 아버님, 어머님 더 좋은 곳으로 모실 텐데 지금은 명의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은 세련된 포장지로 감싸여 있었지만 알맹이는 차가웠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이 될 테니 지금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탐욕이 비쳤다. 규태 씨를 진정으로 힘들게 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엄연히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내외의 대화 속에서 부모의 존재는 점차 사라지고 오직 자산의 가치만 남겨진다는 점이었다. 생활비 문제도 균열을 키웠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겠다던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서너 달 전부터 입금을 멈췄다. 그러면서도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올 때면 늘 최고급 한우집으로 부모를 모셔갔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찾는 척하며 머뭇거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규태 씨는 결국 자신의 노령연금이 든 카드를 내밀어야 했다.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낼게요라며 넉살 좋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규태 씨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불씨는 침묵을 먹고 자랐다. 영숙 씨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중재하려 애썼지만 본인 역시 아들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영숙 씨는 잠자리에 누워 규태 씨에게 물었다. 여보, 민수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냥 아파트 명의만이라도 좀 넘겨줄까요?
우리 죽으면 다 개거잖아요. 규태 씨는 천장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명의를 넘기는 순간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식객이 되는 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비참해진 노인네들, 당신은 못 봤소? 그의 단호한 태도에 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누웠다.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앙금이 쌓여갔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려는 본능이 충돌하며 거실의 공기는 늘 무거웠다. 그러던 중 아들 내외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두 분 고생만 하셨는데 보름 동안 유럽 크루즈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경비는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처음에는 의아했다. 생활비도 못 보낸다던 아들이 큰 돈을 쓰겠다니. 하지만 민수는 이게 다 부모님 건강하실 때 효도하려는 제 마음입니다라며 간곡히 청했다. 규태 씨는 직감했다. 이호의 뒤에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음을.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가방을 챙기는 영숙 씨의 들뜬 모습을 보며 그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된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확인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과 한편으로는 제발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교차했다. 출국 전날 밤 규태 씨는 마당의 분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나무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규태 씨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나무들처럼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비록 가지가 꺾이고 이파리가 지는 계절이 올지라도 근본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이제 물을 주는 일만 남았다. 그것이 축복의 비가 될지 파멸의 홍수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노부부는 그렇게 불안한 기대를 안고 집을 나섰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아들 민수의 얼굴에서 효자 같던 미소가 순식간에 휘발되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지혜는 남편의 팔짱을 꽉 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보름이야, 민수 씨. 보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차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흥분이 감돌았다. 지혜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법무사 사무실에는 이미 얘기 다 해놨어. 아버님이 예전에 민수 씨 사업 자금 보증 서주실 때 맡겼던 인감이랑 등기권리증. 그거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 그게 핵심이야.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아버지가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텐데. 평생을 읽어오신 집이잖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잠시 머뭇거리는 민수를 향해 지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자기야, 정신 차려.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건데?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재산이야. 아버님은 저 낡은 집을 무슨 성역처럼 모시고 계시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부동산은 굴려야 돈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기 사업 확장하고 우리 명의로 된 아파트로 갈아타야 세금도 아끼고 애들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키지. 이건 뺏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라고. 관리라는 단어는 민수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그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해. 돈을 깔고 앉아만 계시니 집값은 올라도 우리 생활은 늘 제자리 걸음이잖아. 내가 이걸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모시면 그게 진짜 효도지. 그날부터 보름 동안 아들 내외는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움직였다. 민수는 부모님이 정성껏 갖고 온 단독주택을 급매물로 내놓았다. 위치가 워낙 좋았던 터라 매수자는
금방 나타났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막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벽돌 한 장 한 장의 위치를 고민하며 쌓아 올린 집이 단 몇 번의 도장 찍기와 서류 검토 끝에 타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혜의 지휘 아래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은 부모님이 출국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 낡은 가구들, 곰팡이 냄새나는 책들 다 필요 없어요. 새 아파트엔 거기 맞는 세련된 가구 들여놓아야죠.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낡은 찬장, 규태 씨가 결혼할 때 장만에 30년 넘게 가까운 차계장, 민수의 어린 시절 일기장이 꽂혀있던 책장들이 무자비하게 박스에 담겼다. 영숙 씨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지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차피 버릴 것들이었어요.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이 집의 물건들은 부모의 역사가 아니라 치워야 할 폐기물에 불과했다. 규태 씨가 애지중지하던 서예 도구와 벼루도 정체 모를 플라스틱 박스에 처박혔다. 지혜는 부모님을 위한 출구 전략도 세워두었다고 자위했다. 민수 씨, 우리가 너무 모질게 보이면 안 되니까 경기도 외곽에 저렴한 실버타운 하나 알아봐뒀어. 보증금 조금 걸어두고 매달 생활비 조금씩 드리면 두 분 사시는데 지장 없을 거야. 거긴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겐 그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야. 민수는 부모님의 통장 잔고를 자신의 사업 계좌로 이체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게 맞아. 아버지는 나를 못 믿으시니까 내가 먼저 행동하는 수밖에 없었어. 나중에 대박 터지면 그때 다 갚아드리면 돼. 그는 부모님의 연락처를 수신거단 목록에 넣고 여행지에서 날아오는 평화로운 풍경 사진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삭제했다. 그들은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도려내어 자신들의 미래라는 비료로 쓰기로 했다. 서류상의 모든 명의가 자신들에게로 넘어오고 집안이 완전히 비워진 날, 민수와 지혜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와인잔을 부딪혔다. 고생했어, 민수 씨. 이제 우리 인생도 진짜 시작이다. 지혜의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부모의 피땀이 서린 공간은 그렇게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팔려나갔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는 잔인할 정도로 찬란했다. 보름간의 크루즈 여행 동안 영숙 씨는 평생 마셔보지 못한 비싼 와인을 잔에 채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민수가 이래요. 아버님 공직 퇴임하시고 고생하셨다고 이런 큰 선물을 다 하고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규태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파도를 바라보았다. 사실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들과 가졌던 껄끄러운 대화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이 건네준 비행기 표와 넉넉한 여행 경비는 그간 쌓였던 부자간의 모든 앙금을 씻어내는 면죄부처럼 보였다. 적어도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를 나서기 전까지는 그랬다. 한국의 공기에는 벌써 서늘한 늦가을 기운이 묻어 있었다.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나섰지만 약속대로 마중 나오겠다던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쁜 일이 생겼나 보네. 하긴 사업하는 놈이 오죽 바쁘겠어. 우리가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규태 씨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며느리 지혜의 번호도 마찬가지였다. 부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택시에 올랐다. 가방 안에는 손주들에게 줄 초콜릿과 장난감,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큰맘 먹고 산 실크 스카프가 묵직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택시가 익숙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을 때 규태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질적이다 못해 공포스러운 풍경이었다. 정갈하게 닫혀 있어야 할 단독주택의 대문에는 낯선 부동산 업체의 커다란 스티커와 함께 무단 침입 미점유
금지라는 붉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대문 손잡이 위에는 본 적 없는 투박한 쇠사슬과 육중한 자물쇠가 칭칭 감겨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왜 이래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영숙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규태 씨는 대답 대신 택시에서 내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번호키 덮개를 올렸다. 평생을 써온 민수의 생일 4자리와 자신들의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삐빅하는 신경질적인 오류음만 돌아왔다. 2번, 3번, 손가락이 굳어질 정도로 눌러보았지만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규태 씨는 담장 위로 까치발을 들고 집안을 살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자식처럼 아끼며 수십 년간 갖고 온 분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귀한 주목과 소나무가 담겨있던 화분들은 뿌리째 뽑혀나갔는지, 마당 구석에 깨진 사기 조각들과 쏟아진 흙만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집 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30년 넘게 안방을 지키던 자개장, 영숙 씨가 딸 시집 보낼 때처럼 아껴온 수백 점의 찻잔들, 규태 씨의 훈장과 손때 묻은 수천 권의 서적들까지 부부의 인생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듯했다. 벽지에는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마다 허연 먼지 자국만이 유령처럼 남아있었다. 민수야, 민수야, 안에 있니? 지혜야, 문 좀 열어봐라. 영숙 씨가 차가운 쇠사슬을 붙잡고 흔들며 울부짖었다. 규태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안내 멘트가 달랐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며느리도 사돈댁도 모두 없는 번호였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아들이 보내준 크루즈 여행은 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를 합법적으로 집 밖으로 유인하고 연락을 차단하기에 가장 용이한 바다 위로 격리하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부모가 지중해의 낙조를 보며 환호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가 맡겨두었던 인감을 오용해 집을 금매로 팔아치우고 부모의 짐을 폐기물 처리하듯 내버린 뒤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세계로 도망친 것이다. 여보, 저기 봐요. 영숙 씨가 가리킨 마당 구석 쓰레기 더미 위에는 규태 씨가 평생 써온 일기장, 몇 권과 부부의 결혼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가 유리창이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다.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잔인한 선고. 규태 씨는 주저앉아 대문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아내의 어깨 너머로 텅 빈 마당을 응시했다. 해질녘의 노을은 잔인할 만큼 붉게 타올랐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던 자신의 세계가 단 보름 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사라졌다는 사실. 가장 믿었던 유일한 내 편이라 믿었던 자식이 부모의 생존권을 강탈하고 자취를 감췄다는 진실. 규태 씨는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였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했다. 이 텅 빈 공간, 이 무너진 존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그는 가방 속에 들어있던 며느리의 실크 스카프와 손주의 장난감을 쓰레기 더미 위로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시린 칼날 같은 이성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가자, 여보.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규태 씨는 자신의 집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닫힌 문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리는 골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검은 칼처럼 길게 뻗어나갔다. 골목 끝 낡은 여관방의 천장은 얼룩져 있었다. 영숙 씨는 여관에 들어오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뱉어냈다. 그 소리는 분노라기보다 단단히 믿었던 땅이 꺼져버린 인간이 지르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다고요. 지혜 걔가 시킨 거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놈이 아니잖아요. 영숙 씨는 현실을 부정하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규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관방 구석에 놓인 삐걱거리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명멸하고 있었고 그 불빛이 규태 씨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사이를 비추었다. 규태 씨의 가슴 속에서는 수만 갈래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용암이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내 아들이 사기를 쳤다고 고발하고 민수의 예전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 그놈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며느리 지혜의 친정집으로 쳐들어가 사돈의 멱살을 잡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남의 인생을 도둑질하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다. 그는 평생을 절제와 인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자식의 이름을 더럽히며 무너지는 것은 결국 아들 내외가 바라는 노망난 노인, 무력한 약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여보, 그만 울어. 울면 지는 거야. 규태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서늘했다. 그것은 분노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뜨거운 분노가 차갑게 굳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아내의 통곡 소리를 뒤로 한 채 여행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수첩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수첩 첫 페이지에 적었다. 2025년 12월 31일 아들 내외에 의해 집과 재산이 모두 처분됨. 연락 두절. 그는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복기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인감도장에 관심을 보였는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의 눈빛이 어땠는지, 최근에 민수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기록을 이어갈수록 그의 눈은 맑아졌고 가슴 속의 울분은 정교한 설계도로 변해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영숙 씨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대신 깊은 한숨과 자책이 방안을 채웠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다 내 죄예요. 아버지가 엄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가로막아서 애가 저렇게 괴물이 된 거야. 규태 씨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했던가. 저 괴물 같은 배신 또한 자신이 심은 씨앗에서 발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자책은 짧았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영숙이, 정신 차려.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어야 해. 저놈들이 우리 인생을 지웠다면 우리는 저놈들의 오만을 지워야 해. 규태 씨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거두고 칼날 같은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아들 내외에게 구걸하는 전화를 걸지도 문자를 남기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상대를 안심시킨 뒤 가장 급소를 찌르기 위해 숨을 고르는 맹수의 잠복이었다. 여관방의 낡은 시계가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규태 씨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집의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리고 그 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게 할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슴 속의 화는 이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이성을 찌르고 있었다. 여관방의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간신히 눈을 붙인 영숙 씨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고 규태 씨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시리도록 푸르스름했다. 그는 굳어버린 어깨를 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 30년도 더 된 기억의 파편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뼈아픈 복기였다. 민수가 처음 세상에 나오던 날, 규태 씨는 낡은 산부인과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남의 눈치 보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그에게 민수는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보상해줄 유일한 빛이었다. 너만은 구김살 없이 키우마. 너만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하마. 그날의 다짐은 규태 씨 인생의 절대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규태 씨는 자신을 위해서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10년이 넘은 양복을 수선해가며 버텼다. 하지만 민수의 학원비, 민수가 갖고 싶어하던 최신형 컴퓨터, 민수의 유학, 자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숭고한 희생이라 믿었다. 여보, 민수한테 너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애가 버릇 나빠지면 어쩌려고. 영숙 씨가 가끔 걱정스러운 말을 건넬 때마다 규태 씨는 허허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지. 민수는 우리랑 다르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잖아. 그게 부모 마음이지.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부모 마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독이었는지 규태 씨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민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골라 입에 넣어주었다. 민수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엄하게 꾸짖기보다 세상이 너를 몰라주는 것이라며 편을 들었고, 사업을 한다며 무모하게 덤빌 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달콤한 말과 함께 퇴직금 통장을 내밀었다. 규태 씨는 서재에 앉아 민수가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을 보며 흐뭇해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혀있던 비뚤비뚤한 글씨들. 그 아이가 언제부터 부모의 재산을 잠재적인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규태 씨가 민수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집을 담보로 첫 대출을 받았던 그날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읽지 않고 부모의 의무로 오역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지혜가 들어온 후 그 오역은 교묘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지혜는 영리하게 민수의 욕망을 부추겼다. 민수 씨,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우리한테 올 텐데 지금 미리 받아서 굴리는 게 절세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그 대화를 문 밖에서 들었을 때도 규태 씨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똑 부러지네라며 넘겨버렸다. 자신의 관대함이 자식의 탐욕에 비단을 깔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회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부의 단독주택으로 향했다. 그 집의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규태 씨의 땀이 서려 있었다. 여름이면 옥상에 올라가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겨울이면 보일러 동파를 막기 위해 헌 옷가지로 배관을 감싸던 세월. 민수가 결혼하고 손주를 데려오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웃음꽃을 피우던 그 풍경들이 사실은 얼마나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나. 규태 씨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노인의 손. 이 손으로 자식을 키웠고 이 손으로 집을 지켰지만 정작 자식의 마음속에 염치와 감사라는 기둥을 세우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완성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자식을 스스로 설 수 없는 장애인으로 만드는 일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너를 망쳤구나, 민수야. 규태 씨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빈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들어찼다. 지금까지의 사랑이 자식을 방치하고 망쳐온 오역된 사랑이었다면 이제부터 자신이 보여줄 행동은 자식의 영혼을 바로잡는 마지막 교정이 되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자신이 당한 배신에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지난날의 무른 선택들을 단절해야 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찔렀지만 규태 씨의 정신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났다. 민수야, 너는 나를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 보았겠지. 내가 일군 이 집과 돈이 너를 지탱해줄 영원한 화수분이라 믿었겠지. 하지만 틀렸다. 부모가 준 것을 지킬 자격이 없는 자에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마. 규태 씨는 여관방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다시 펼쳤다. 어제 적어 내려갔던 기록들 옆에 새로운 단어들을 적어 넣었다. 증여 해제, 부양 의무 위반, 명예 신탁 무효. 법률 용어들이 차가운 무기가 되어 수첩 위를 채워갔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30년 넘게 잘못 써 내려온 자식 교육이라는 일기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틀린 글자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처절한 참회이자 준엄한 훈육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규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회상의 시간은 끝났다. 자책도 미련도 새벽 안개와 함께 걷어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저지른 죄의 엄중한 심판관으로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잠시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심은 차가운 금속성 냄새를 풍겼다. 규태 씨는 여관방의 낡은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의 부쩍 여윈,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정성껏 면도를 하고 여행 가방 구석에 밀어넣었던 와이셔츠를 꺼내 다림질도 없이 손바닥으로 펴서 입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여전히 점잖은 노신사였지만 그 내면은 이미 거대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야전 사령관과 같았다. 여보, 어디 가려고요? 부스스 눈을 뜬 영숙 씨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규태 씨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가 지은 집이야. 우리가 닦은 길이고. 그걸 도둑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당신은 여기서 조금 더 쉬고 있어. 내가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좀 있어. 규태 씨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김원로의 사무실이었다. 김원로는 규태 씨의 공직 생활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40년 지기였다. 이른 아침 예약도 없이 들이닥친 규태 씨의 초췌한 몰골을 본 김원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탄식했다. 이 사람아, 소식 들었네. 자네 집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깜짝 놀라 연락하려 했지만 자네는 여행 중이었고 민수가 아버님께서 다 승낙하신 일이라며 워낙 당당하게 서류를 들이밀어서. 규태 씨는 쓰라린 속을 달래며 김원로 앞에 수첩을 펼쳤다. 김형, 민수는 내가 예전에 사업 보증을 위해 맡겼던 인감과 등기권리증을 오용했네. 하지만 내가 여행 중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연락을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점, 무엇보다 매매 대금이 나에게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핵심이야. 내가 이 집을 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야겠네. 규태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간을 오로지 발로 뛰며 보냈다.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구청과 등기소에 들러 매매계약서, 사본과 위임장 서류를 확보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은 자신의 것이 맞았지만
작성된 날짜와 서명에서 미세한 허점을 발견했다. 민수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규태 씨의 평소 필체와 다른 흔적을 남긴 것이다. 또한 그는 여행사로부터 크루즈 여행의 예약자 명의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아들 민수가 부모를 해외로 내보낸 시점과 집을 매물로 내놓은 시점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겼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적 배임이자 사기 행위였다. 하지만 규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 지혜가 평소에 자랑 삼아 올리던 SNS 계정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거기에는 부모의 집을 판 돈으로 새로 장만한 고급 아파트의 거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가구들, 그리고 드디어 우리만의 완벽한 보금자리라며 올린 승리감에 도취한 글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나중에 재산회수 소송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가 될 터였다. 그 다음 행선지는 세무사 사무실이었다. 규태 씨는 과거 민수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돈들의 송금 내역을 모두 출력했다. 당시에는 자식인데 뭘 이런 걸 쓰나 싶어 차용증 하나 쓰지 않았지만 규태 씨는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던 자신의 가계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그리고 그 대여 조건에는 부모를 봉양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너는 법망이 너의 욕망을 지켜줄 방패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법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규태 씨는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다. 또한 아들에게 증여했던 과거의 자산들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 불이행과 망은 행위를 근거로 한 증여 반환 소송을 준비했다. 201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에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규태 씨는 이미 철저히 공부한 상태였다. 수집된 서류가 든 가방은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무너진 가장의 권위를 되찾고 비뚤어진 자식의 도덕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병의 실탄이었다. 그는 중간중간 민수와 지혜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들은 아마 부모님이 어디선가 비참하게 울고 있거나 실버타운 어디쯤에 박혀서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규태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 다녔던 작은 성당을 찾았다. 그는 십자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하느님,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복수입니까? 아니면 가르침입니까? 저는 제 아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남의 것을 훔쳐서 얻은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세운 궁전은 사상 누각임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부디 저에게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할 힘을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온 규태 씨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모두 증류되어 순수한 의지만이 남았다. 수습은 끝났다. 이제 그는 아들 내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고 믿는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정의의 벼락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60평생을 성실로 쌓아 올린 규태 씨의 내공이 이제는 자식을 향한 매서운 회초리가 되어 휘둘러질 시간이었다. 7부 결말, 침묵의 승리, 그리고 다시 찾은 삶. 민수와 지혜의 새 아파트는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지인들을 불러 모은 집들이 파티의 여운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와 대리석 식탁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음식들이 즐비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집안 곳곳을 구경시키며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어머님이요? 아유, 두 분은 공기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하셔서 경기도 쪽 조용한 곳에 모셔다 드렸죠. 그 거짓말은 와인 향처럼 부드럽게 공중을 떠다녔다.
그때 거실에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는 술 기운에 기분 좋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 선 사람들을 확인한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문 앞에는 정갈한 정장 차림의 규태 씨와 영숙 씨, 그리고 낯선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고함도 눈물도 없었다. 규태 씨는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아, 아버지 여기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파티를 즐기던 손님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규태 씨는 아들의 당황한 기색을 외면한 채 함께 온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수와 지혜 앞에 내밀었다. 이민수 씨, 김지혜 씨, 오늘부로 이 아파트와 귀하들이 점유 중인 모든 자산에 대해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및 압류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규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부동산 매매 무효 소송과 증여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왔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한테 소송이라니요. 저희가 다 아버님 위해서. 위해서? 규태 씨가 지혜의 말을 나직하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험이 있었다. 내가 여행을 간 사이 내 집을 팔고 내 짐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번호를 바꾸고 숨어버린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민수야, 너는 내가 평생 일군 것이 한낱 종이 몇 장으로 내 손에 들어올 만큼 가벼워 보이더냐? 민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규태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무릎 꿇지 마라. 그건 네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짓 아니냐? 나는 오늘 너희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네가 어지럽힌 질서를 바로잡으러 왔을 뿐이다. 규태 씨는 변호사를 통해 민수의 사업 자금 출처가 부모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임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법적으로 이 모든 행위가 불법 영득 의사에 의한 사기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규태 씨가 준비한 카드는 완벽했다. 그는 단순히 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들이 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게 함으로써 민수의 사업체와 새 아파트를 동시에 압박했다. 너희가 누리는 이 화려함은 내 땀과 눈물을 훔친 작물이다. 나는 내 것을 모두 거두어 갈 것이다. 이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자산도 망은행위를 근거로 환수할 것이다. 법은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더구나. 지혜는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고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영숙 씨조차 이번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편에 놓인 자신이 옛집에서 쓰던 작은 수납함 하나를 챙겨들었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규태 씨가 간신히 건져낸 부부의 추억이었다. 민수야, 엄마는 네가 가난한 건 견딜 수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견딜 수가 없구나.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라. 그게 네가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법적 압박과 파산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명의를 원상복구했다. 규태 씨는 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민수와 지혜는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보증금 몇 천만 원짜리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정직한 현실이었다. 다시 돌아온 단독주택. 마당은 비어 있었지만 규태 씨는 평온했다. 그는 다시 묘목시장에 들러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사왔다. 흙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제야 집 갔네. 영숙 씨가 따뜻한 찻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부부에게는 이제 아들의 용돈도 화려한 아파트도 필요 없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일군 소박한 공간과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뒤늦게나마 자식에게 인생의 매서운 교훈을 가르쳤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부심이 그들을 채웠다. 규태 씨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인생의 주권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쥐고 가는 것이다. 비로소 평화롭다. 대문 밖에는 찬 바람이 불었지만 부부의 집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단단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당당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